저 사람 설마 지수야? 무릎 보호대를 문지르며 벤치에 앉아있던 민석은 등산로 입구에서 본 그 뒷모습에 숨이 멎었습니다. 불룩하게 나온 배,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말도 안 돼, 지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울었잖아. 그런데 그 순간 임산부 특유의 걸음으로 사라지는 전처의 모습. 말도 안 돼. 우리 이혼한 지 이제 고작 6개월인데 저 배 크기라면 설마. 법원 복도에서 무표정하게 도장을 찍던 그날 그녀의 배는 분명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마주친 그녀는 연체 고지서가 수북한 달동네 단칸방에서 홀로 신음하며 만삭의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6개월 전의 진실, 그리고 그 아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일까요?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등산로 입구에 낡은 나무 벤치가 오후 햇살에 따뜻하게 달궈져 있었습니다. 벤치 표면은 오랜 세월 사람들이 앉아 쉬어간 흔적으로 매끄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위에 털썩 앉아 오른쪽 무릎에 찬 보호대를 손으로 비비며 힘들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채 30분도 안 되어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하, 이놈의 무릎이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야. 민석이 보호대를 두드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쯤은 뛰어 올라갔을 텐데 이젠 벤치 신세라니. 그는 허리를 펴려다 다시 찡그리며 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늙는 건 서럽다 서러워. 목에 걸린 수건으로 땀을 닦던 그의 시선이 갑작스레 멈춰섰습니다. 등산로 초입에 자리한 작은 유기농 빵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임산부용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의 뒷모습에 민석의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민석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래도 저 뒷모습 너무 닮았잖아. 여자는 두 손으로 커다란 빵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둔탁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임산부 특유의 걸음걸이였습니다. 저렇게 조심조심 걷는 거 봐. 민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배도 많이 나왔고 임신한 게 분명한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라면 저렇게 됐을까? 민석이 손에 든 생수병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수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혼자였잖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울면서 말했잖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다른 사람이길. 저건 설마 지수야? 민석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작게 떨렸습니다. 민석이 중얼거리며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말을 안 듣네. 정신 차리자, 민석아. 그냥 보고만 확인하면 돼. 괜히 혼자서 호들갑 떨지 말자. 그는 벤치를 짚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얼굴만 보고 돌아오면 돼. 딱 얼굴만. 여자가 옆으로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옆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만삭에 가까운 불룩한 배가 원피스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 배의 크기는 출산을 앞둔 산모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나. 민석이 입을 가리고 숨을 삼켰습니다. 저 배 저렇게 컸다고? 아니야, 말도 안 돼.
지수라면 절대.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그냥 꿈이야. 민석의 머릿속에 6개월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차가운 법원 복도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평범한 몸매였습니다. 임신의 징후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수는 울지도 않았어. 조용히 도장 찍고 고개 숙이고 돌아섰지. 그때 배는 평평했어. 민석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분명했어. 아무 일도 없던 몸이었어. 6개월 전에는 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럼 지금 저 배는 6개월. 민석이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게 6개월 전이고 지금 저 배 크기면 그럼 그때 이미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민석이 급하게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임신 초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손에 든 생수병이 찌그러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돼, 말이 안 돼. 그럴 리 없어. 지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민석이 이를 꽉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고 혼자 짊어진 거야? 그럼 저 아이는 내 아이. 민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이라고? 지수야, 그게 사실이야?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대답 좀 해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풀리네. 하늘이시여, 이게 정말이면.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민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가 무거운 빵 봉지를 들고 비틀거리며 등산로 아래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등산로 아래쪽에 위치한 노후한 빌라촌이었습니다. 담장이 낡고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아이고, 무겁다. 지수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아기야, 엄마가 조금만 더 힘낼게. 그녀는 배를 살며시 쓰다듬었습니다. 빵도 사왔어. 너 먹고 싶어 할까봐. 민석은 아픈 무릎을 이끌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걸을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참고 걸었습니다. 전신주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고, 내 무릎. 민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아플 때가 아니야. 지수만 보면 돼. 그는 전신주의 기대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따라가 보자. 지수가 들어간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낡은 벽돌 빌라였습니다. 외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층을 오를 때마다 난간을 꽉 잡고 길게 휴식을 취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네. 지수가 계단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야지. 집이 위에 있으니까. 아기야, 조금만 참자. 엄마가 천천히 갈게. 아이고, 숨이 차. 다리가 후들후들해. 그래도 멈추면 안 돼.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잖아. 지수의 거친 숨소리가 계단참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불룩한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난간을 잡으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조심하자, 조심. 아기야, 흔들리면 안 돼. 엄마가 꼭 지켜줄게. 2층에서 잠깐 쉬고 3층에서 또 쉬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2층도 이렇게 힘든데.
3층은 언제 가나? 그래도 올라가야지. 우리 집이니까. 3층 복도 끝집에서 지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민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저기가 지수 집이구나. 저렇게 높은 데까지 저 몸으로. 그는 벽에 손을 짚고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몰랐어. 민석은 1층 우편함으로 다가갔습니다. 우편함들은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렇게 낡았어? 지수는 이런 데서 살고 있었단 말이야? 우편함에 삐져나온 고지서들을 살펴보니 이지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체된 가스요금 고지서와 산모용 영양제 샘플 봉투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지수. 민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스요금 연체, 전기요금 최종 독촉. 이게 다 사실이야? 그는 고지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산모 영양제 봉투까지. 지수야, 이렇게 힘들었구나. 연체 고지서가 이렇게 많다고? 지수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어? 내가 뭘 한 거야?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빌라에서. 민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정말 몰랐어. 민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과거 함께 살던 아파트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회사만 보고 살았지. 지수 얼굴도 제대로 안 봤지. 민석은 근처 편의점 파라솔 아래로 자리를 옮겨 지수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끊임없이 3층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불 켜질까? 아직 안 켜졌네. 밥은 먹었을까? 저 몸으로 혼자서. 저녁 시간이 되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3층 창가에 희미한 불빛이 켜졌습니다. 형광등이 아닌 작은 전구의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전기를 아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불이 켜졌어. 작은 불 하나. 형광등도 안 켜고 전기 아끼는 거구나. 민석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수야, 얼마나 힘들었니? 창가에 나타난 지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불룩한 배를 두 손으로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렇게 혼자서 아기 안고 서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손을 놓았어. 그날이 잘못이었어.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입덧하던 때 속 안 좋다고 했잖아. 나는 소화제만 사다 주고 괜찮다며 돌아섰지. 결혼 생활 동안 지수가 가끔 입덧을 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민석은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다 주고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에만 매달려 아내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병원 가보자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귀찮아했지. 회사 핑계만 대고. 내가 그때 좀 더 신경 써서 보았다면. 혹시 지수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시한 건 아닐까? 지수야, 미안하다. 말 좀 들어줬어야 했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줬어야 했는데. 민석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후회가 밀물처럼 려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탓이야. 지수가 창가에서 사라지고 커튼을 닫자 창문의 불빛이 꺼졌습니다. 그 후에도 민석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만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불 꺼졌네. 지수야, 잘 자라. 아기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다는 거야? 내 아이를 혼자서. 나는 대체 뭐 했지?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결국 그는 차 안으로 돌아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지수의 빌라 입구가 블랙박스 시야에 들어오도록 차를 주차했습니다. 시트를 조금 뒤로 젖히고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안 가. 여기서 지킬 거야. 무슨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봐야겠어. 지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민석이 시트에 몸을 기댄 채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집 창문만 바라보며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안 오네. 한숨도 못 자겠네. 저 창문 불 꺼진 채로 그대로네. 지수는 자고 있을까? 아기는 괜찮을까? 민석이 창문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줘. 새벽 5시가 되자 빌라 입구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만삭의 지수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뒤축을 꺾어 신은 운동화가 퍽퍽 소리를 내며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서인지 지수의 입에서 흰 김이 나왔습니다. 저 시간에 나오는 거야? 해도 안 떴는데. 저 몸으로. 민석이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편의점 앞에는 우유 박스들이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무거운 우유 박스를 하나씩 들어 올리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하나하나가 상당한 무게였는데 만삭의 몸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혼자서 든다고? 저건 남자도 힘든 건데. 지수야, 그러다 쓰러지면 어쩌려고. 민석이 차 안에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저런. 지수가 새벽 배달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다 망쳤네. 지수를 이렇게 만든 게 나였네.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민석이 차 안에서 경악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지수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배부르고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아기 안고 일하는 거잖아. 이게 말이 되나? 지수는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무거운 우유 가방을 어깨에 메고 빌라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가 무거워 중심을 잡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하. 조심해, 지수야. 넘어지면 큰일이야. 민석이 창문을 두드릴 듯 말했습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해. 민석은 당장 차에서 내려 그녀를 맞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갑자기 나타나면 지수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대가 불끈 솟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지수가 놀라서 쓰러질 수도 있어. 조금만 더 참자. 지수를 지켜보자.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지수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눈이 멀었지. 귀가 막혔지. 지수 말 한마디도 안 들었지.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 자신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이 뼈저리게 후회되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지수의 배달이 끝난 후 민석은 곧바로 본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며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 위에 은재 찻잔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민석이 식탁 위에 이혼 서류들을 탁 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어머니의 접시 위로 흩어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민석이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연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어떻다는 거니?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장판이야. 어머니의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임신했었다는 걸 알고 계셨죠?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말이냐? 돈을 받고 아이를 지우기로 약속했는데? 어머니가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듯 담담히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지수가 지금 만삭이에요. 민석이 주먹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덜컹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찬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에 찬 표정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의 수행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본가로 와요. 예, 사장님. 무슨 일이시죠? 와서 얘기할게요. 30분 후 김 비서가 헐레벌떡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그를 서재로 불러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오려 했지만 민석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지금은 제가 얘기할 일이 있어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지수의 이혼 전후 행적을 모두 조사해요. 빠뜨린 것 없이 다 알아내야 해요. 민석이 강하게 압박하며 김 비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지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지수가 정기 검진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산부인과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로비 의자에 앉아 시계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나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함께 있었습니다.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진료실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남자에게 의지한 채 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야? 민석의 가슴에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에 이성을 잃은 민석이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소리를 냈습니다. 지수야. 민석이 지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사색이 되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산모 수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석 씨, 왜 여기에? 지수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이 아빠가 누구야? 저 남자야? 민석이 의사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목청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기요, 환자분이 놀라시잖아요. 도윤이 민석의 팔을 낚아채며 제압했습니다. 힘이 센 도윤의 손에 민석의 팔이 단단히 잡혔습니다. 이곳은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인 병원입니다. 나가주세요. 도윤이 차갑게 경고하며 민석을 문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지수가 배를 움켜쥐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며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아파. 배가. 지수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숨소리도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내가 잘못했어. 민석이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이 숙련된 솜씨로 지수를 안아들고 응급처치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님, 응급실 준비해 주세요. 산모 응급 상황입니다. 도윤이 복도를 뛰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남겨진 민석은 지수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에서 떨어진 산모 수첩과 여러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산모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수많은 진료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혈압 상승, 부종, 체중 감소 같은 걱정스러운 기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페이지 곳곳에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수첩 사이에서 초음파 사진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아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 뒷면에 지수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혼자서라도 잘 키울게. 민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이었던 거야. 민석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꽉 안고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1시간 후 도윤이 응급처치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됐나요? 민석이 급하게 일어나 물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됩니다. 도윤이 차가운 시선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전 남편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산모에게 정신적 충격은 금물입니다. 제발 지수 상태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뭐든지 할 테니까요. 민석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도윤이 민석을 빤히 바라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임신 중독증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신 중독증이요? 민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네. 심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당장 입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입원비는 제가 다 댈게요. 제발.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이혼 당일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압박이요? 민석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석이 그 길로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금고가 잠겨 있었지만 민석은 강제로 열었습니다. 자물쇠를 부러뜨리며 금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지수의 지장이 찍힌 비밀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에는 굴욕적인 조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 포기 민석의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민석이 계약서를 갈갈이 찢어 어머니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날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민석이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내 앞길을 위해서 한 일이야.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뻔했잖아. 어머니가 뻔뻔하게 대답하며 팔짱을 꼈습니다. 다시는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세요. 민석이 절규하며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으며 집을 떠났습니다. 분노한 어머니는 오히려 더욱 악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석이 떠난 후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수의 집 주소와 아르바이트 장소가 적힌 메모를 앞에 두고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여자를 서울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해. 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부인. 어떻게 해드릴까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해. 다시는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어머니가 지수의 주소를 알려주며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 민석은 술에 취해 지수의 빌라 앞 전신주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비어있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석이 중얼거리며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듯 아팠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수가 배달을 위해 집을 나서다가 계단 밑에 쓰러져 잠든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민석의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빈 소주병이 옆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차가운 시선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석이 지수의 발소리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다가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수야, 너구나.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세요. 지수가 차갑게 말하며 몸을 빼려 했습니다. 지수야, 모든 걸 알게 됐어. 어머니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다 알았고. 민석이 눈물을 흘리며 읍소했습니다. 아이가 내 아이인 것도 알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늦었어요. 이미 마음이 죽었어요. 지수가 민석을 밀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은 여전히 민석을 향한 복잡한 감정을 대변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석이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때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빌라 앞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이들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지수 씨 맞습니까? 덩치 큰 남자가 지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배를 감싸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까지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계약서도 있고. 지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이 대답도 하지 않고 지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에 있던 지수의 짐들을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만하세요.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말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몸이 무거워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민석이 지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남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민석이 한 명을 밀어내자 다른 두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민석의 약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석이 무릎을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무릎 보호대가 벗겨지며 상처가 벌어졌습니다. 민석 씨, 지수가 비명을 지르며 민석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들이 지수의 팔을 잡고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지수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배가 큰 상태에서 몸부림치니 더욱 위험해 보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수의 짐들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임산부용 옷가지들과 아기용품들이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깨진 안경 너머로 지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민석이 바닥을 기며 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저 여자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용역 중 하나가 민석을 내려다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해. 민석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수를 지키겠어. 민석이 처절한 각오를 다지며 용역들에게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지수만은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소음에 놀라 창문을 열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빨리. 한 주민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용역들이 경찰 신고 소리를 듣고 서둘러 지수를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지수는 배를 감싸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요. 지수의 절규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와 아내를 건드리지 마. 민석이 목청이 터져라 소리치며 용역들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지수를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용역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대장님, 경찰이 오는 것 같은데. 한 부하가 우두머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우두머리가 손을 흔들며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용역들이 황급히 차에 올라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수는 계단에 주저앉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지수에게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용역들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현장에는 어지럽게 흩어진 짐들과 상처 입은 민석, 그리고 공포에 떠는 지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현장 정리가 끝나자 민석은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릎 상처를 꿰매고 타박상에 연고를 발랐지만 정작 민석의 마음은 지수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충격으로 인한 조기진통 증상을 보여 입원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민석은 은행에서 자신의 개인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적금부터 주식, 심지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현금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텅 비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민석이 용역업체 사무실로 찾아가 현금 가방을 탁자에 던져놓았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죠? 앞으로 지수에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민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역업체 대표가 가방을 열어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네, 충분합니다.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만약 다시 지수 앞에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민석이 차갑게 경고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민석은 의식을 잃고 있던 지수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도윤이 임시 퇴원 허가를 내준 덕분이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위험합니다. 도윤이 민석에게 당부하며 응급처치용 약품들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꼭 지수를 지키겠습니다. 민석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추격을 피해 강원도 깊은 산골의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운전해서 도착한 시골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지붕에 기와 몇 장이 깨져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민석은 아픈 다리를 절며 마당을 쓸고 방안을 훈훈하게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연탄을 떼야 했습니다. 연기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불을 피웠습니다. 창고에서 낡은 이불과 요를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나는 이불이지만 깨끗하게 털어서 정리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지수는 낯선 천장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지수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전한 곳이야.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민석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부엌에서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는 민석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평소 요리는커녕 라면도 제대로 끓이지 못하던 민석이 정성스럽게 국을 저어가며 끓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요. 지수가 일어나려 하자 민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 너는 쉬어야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민석이 지수를 다시 눕혔습니다. 30분 후 민석이 지수 앞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미역국은 조금 짰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밑반찬으로 김치와 계란찜, 시금치나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수가 민석이 내민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머니와의 모든 인연을 끊었어. 상속권도 포기했고 회사도 그만뒀어. 민석이 공증받은 서류와 사직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지수가 당황했습니다. 너와 우리 아이가 더 중요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극단적인 선택에 놀라면서도 자신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민석의 진심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은 마당 한쪽의 창고를 정리해 아기 침대를 만들 목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전동 톱과 망치, 못, 사포 등 목공 도구들을 하나씩 구입해 왔습니다. 아기 침대를 직접 만들 거예요? 지수가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응. 예쁘고 안전한 침대를 만들어줄 거야. 민석이 나무를 재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밤낮으로 서툰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계속했습니다. 유튜브로 목공 영상을 보며 하나하나 배워가며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민석의 연락을 받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시골길을 헤매며 겨우 찾아온 도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골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민석이 미안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도윤이 지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며 필요한 의약품과 영양제를 건넸습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부종도 많이 빠졌네요. 환경이 좋아진 덕분인 것 같아요. 도윤이 청진기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민석이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조심해야 해요. 산모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고 특히 태동이 느껴질 때 산모의 심리적 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윤이 민석에게 당부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민석이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 모빌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작은 새 모양과 구름 모양의 나무 조각들이 바람에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정말 예뻐요. 지수가 모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침대 위에 달아줄 거야. 민석이 뿌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녁마다 민석은 지수의 부은 다리를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물을 끓여 적당한 온도로 식힌 후 수건을 적셔 지수의 종아리와 발목을 정성스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시원해요. 고마워요. 지수가 편안한 표호로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 민석이 지난 시간의 무심함을 행동으로 속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가 갑자기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이 놀라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민석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배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힘찬 발길질이 민석의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민석은 태어나 처음으로 뜨거운 부성애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가 정말 살아있구나.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작은 시골 장터에는 할머니들이 파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아기 용품을 파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어때요? 지수가 작은 베넷 저고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노란색 바탕에 작은 곰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뻐. 우리 아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민석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석은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해.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석은 시골집 마당 한가운데에 작은 나무 팻말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아이의 태명인 희망이라고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희망이가 태어나면 이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을 거야. 민석이 나무 팻말을 바라보며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지수도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러 시골집 마당에는 민석이 정성스럽게 심은 형형색색의 야생화들이 만개했습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맨드라미가 어우러져 마치 작은 화원 같은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꽃잎들 사이로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몰라보게 생기를 되찾은 얼굴로 민석이 직접 만든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베넷 저고리를 들고 있었고 그 위에 아기의 이름을 파란색 실로 정성스럽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정일까지 2주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응, 우리 희망이도 엄마를 빨리 보고 싶어 하나 봐. 민석이 지수 옆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갓 완성한 아기 침대의 마지막 부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지수의 제안으로 동네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 면사무소는 공무원이 2명뿐이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혼인신고 하러 오셨네요. 축하드려요. 면사무소 직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석과 지수가 나란히 앉아 혼인신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작성하는 서류였습니다. 두 사람은 법적인 재결합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두 사람이 차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이 서류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마을에 있는 작은 사진관에 들렀습니다. 추억사진관이라는 간판을 단 오래된 사진관이었습니다. 혹시 사진 찍어주실 수 있나요? 민석이 사진관 주인에게 정중히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신혼부부시네요. 60대 사진관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곧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에요.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정성스럽게 조명을 조절하고 배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을 한두 사람이지만 행복한 미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자, 서로 바라보시면서 웃어보세요. 사진관 주인의 지시에 따라 민석과 지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삭의 지수를 민석이 조심스럽게 감싸 안은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정말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 찾아가세요. 사진관 주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은 아기 침대 옆에 작은 일기장을 놓고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과 아빠로서의 다짐을 적었습니다.
오늘 희망이가 많이 움직였다.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지수가 오늘 웃는 모습이 예뻤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매일 밤 정성스럽게 적어가는 일기장이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지수는 민석이 끓여준 보양식을 남김없이 비웠습니다. 닭백숙, 미역국, 잉어탕 등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민석이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과거 혼자서 차가운 빵으로 끼니를 때우던 외로운 기억들이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요리 솜씨가 늘었네요. 지수가 닭백숙을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너와 희망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어. 민석이 지수의 그릇에 살코기를 더 담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인근 냇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물소리가 맑게 흐르는 시냇가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주고 싶은 세상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희망이가 저 물가에서 뛰어놀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수가 시냇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여름에는 발을 담그고 놀 수 있을 거야. 겨울에는 눈사람도 만들고. 민석이 미래를 그리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밤 민석은 지수의 배에 귀를 대고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콩쥐팥쥐, 흥부와 놀부, 혹부리 영감 같은 전래 동화부터 외국 동화까지 다양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리니? 곧 세상에 나와서 아빠랑 엄마를 만날 수 있어. 민석이 배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의 사연을 전해 듣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직접 기른 신선한 채소와 손뜨개 아기 모자, 베네저고리 등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구먼. 아기 곧 태어날 텐데 몸조리 잘하시게. 마을 이장님이 직접 기른 배추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지수가 깊이 인사하며 고마워했습니다. 민석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걸려오는 모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새로운 번호는 지수와 도윤 선생님만 알도록 했습니다. 오직 지수와 아이만을 위한 작은 성을 지키는데 집중했습니다. 어머니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만의 가족이니까. 어머니보다 너와 희망이가 더 소중해. 민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현관 앞에 두고 언제든 병원으로 갈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수의 입원 용품과 신생아 용품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지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옆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민석이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밤마다 지수는 자신을 지켜보는 민석의 든든한 시선을 느끼며 깊은 안도감 속에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누워 쏟아질 듯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뭐로 할까요? 태명만 정했지 본명은 아직? 지수가 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민석이 별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어도 사랑으로 키울 아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석은 지수의 손가락에 직접 나무로 깎아 만든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었지만 정성과 사랑이 담긴 특별한 반지였습니다.
다이아몬드보다 예뻐요. 지수가 나무 반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변치 않을 우리 사랑처럼 이 반지도 변하지 않을 거야. 민석이 진심을 담아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아기 침대를 사이에 두고 손을 맞잡은 채 미소 지으며 잠든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새벽 4시 갑작스럽게 지수의 비명소리가 시골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석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보니 지수가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지수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괜찮아? 민석이 황급히 지수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수는 배를 움켜쥐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요. 피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출혈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이 사색이 되어 지수를 이불에 싸서 안아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지수의 몸무게가 더욱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바로 병원 가자.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를 달래며 차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더욱 잔혹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인해 시골길 입구가 산사태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큰 바위들과 나무들이 뒤엉켜 있어서 차 한 대가 지나갈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럴 때 민석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앞을 막고 있는 돌무더기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출혈은 계속되고 있었고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아픈 무릎을 개의치 않고 직접 흙더미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바위를 드러내고 나무를 밀어냈습니다. 하나, 둘. 민석이 이를 악물며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옮겼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릎에서도 피가 흘렀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작업했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차 한 대가 지날 만한 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민석의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했습니다. 차에 돌아온 민석이 지수를 확인해 보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조금만 버텨. 거의 다 왔어. 민석이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빗길을 시속 100km로 질주하여 1시간 30분 만에 도심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질 때마다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요. 산모 대량 출혈. 민석이 응급실 입구에서 외쳤습니다. 의료진들이 즉시 스트레처를 가져와 지수를 옮겼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사라지는 지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민석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30분 후 담당 의사가 나와서 민석에게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렸습니다. 환자분이 임신 중독증 합병증인 헬프 증후군으로 진단됐습니다. 헬프 증후군이 뭔가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산모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었어요.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최악의 경우 산모와 태아 중 한 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잔인한 경고가 민석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민석은 수술 동의서 앞에서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남긴 아이만은 꼭 살려달라는 쪽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 재수 없는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데.
민석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병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지수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이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 어머니가 복도에서 큰 소리로 지수를 비난했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이 돌아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민석이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뭐가 그만이야.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어머니가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의 뺨 앞에 주먹을 들었다가 간신히 멈췄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떨렸지만 마지막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다시는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 더 나타나면 정말 죽여버릴 겁니다. 민석이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살기 어린 눈빛에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병원에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지수의 수술이 시작되고 복도에는 붉은색 수술 중 표시등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긴 의자에 앉은 민석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3시간째 갑자기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코드 블루를 알리는 다급한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코드 블루 수술실 3호. 코드 블루 수술실 3호. 방송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이 무릎이 꺾인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코드 블루가 심장마비나 호흡정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살아서 나와줘. 민석이 벽에 머리를 박으며 절규했습니다. 내 모든 걸 가져가도 좋으니까 지수만은 살려줘. 제발. 민석이 천장을 보며 애원했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의 전화를 받고 3시간을 달려온 것입니다. 민석 씨,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도윤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수술 중인데 코드 블루가 떴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민석에게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빗소리가 병원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가운데 민석은 지수와 함께했던 짧은 행복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집 마당에서 별을 보며 나눈 대화, 함께 만든 아기 침대, 배 위에서 느꼈던 아이의 태동.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민석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 같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몹시 어둡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석이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에서 최악의 결과를 예상하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해? 민석이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입을 열려다가 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민석에게는 사망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민석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으로 차가운 병원 바닥으로 정신을 잃고 고꾸라졌습니다. 민석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아주고 있었고 옆에는 도윤이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도윤이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민석이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 하자 도윤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일단 침착하세요.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도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1.5k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작지만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기적적이에요. 헬프 증후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이 정도면 매우 건강한 편입니다.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수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 씨도 긴 수술 끝에 지혈에 성공했어요. 간 수치가 많이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도윤의 말에 민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밝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식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의식은 언제 돌아올까요? 민석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 3일 내에 깨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민석의 어깨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민석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몸으로 사투를 벌이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손가락만한 팔다리,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 민석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의 아이가 이렇게 작고 연약할 줄은 몰랐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기가 미수가 치고는 정말 건강해요. 보통 1.5kg이면 호흡기를 달아야 하는데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요. 언제쯤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민석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체중이 2.5kg 이상 되면 퇴원 가능해요. 아마 2,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민석은 지수의 곁을 지키기 위해 중환자실 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집에 가서 쉬라고 만류했지만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버텼습니다. 목과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병원 매점에서 사온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씻지도 못해서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뛰어나와 민석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민석이 벌떡 일어나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수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석이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지수가 힘없이 고개를 돌려 민석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첫마디가 아이에 대한 걱정이라는 사실에 민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건강해. 우리 아들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어. 민석이 지수의 손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에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응, 우리 희망이야. 작지만 정말 건강해. 민석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민석은 지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의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저게 우리 아이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한 듯 눈을 살짝 뜨고 작은 발을 움츠렸습니다. 생존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 움직여요. 엄마가 왔다는 걸 아나 봐요. 지수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석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적 같은 존재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병원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비만 하루에 50만 원이 넘었고 지수의 수술비와 입원비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민석은 마지막 남은 자산인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매로 내놓느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머니로부터의 모든 유산 상속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속권 포기 각서를 작성하며 어머니와의 관계를 법적으로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대답하며 서명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받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아이가 최고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로서 각별히 신경 써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윤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민석이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지수의 건강 상태는 민석의 지극정성 어린 간병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구내식당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다가 직접 떠먹여 주었습니다. 미역국, 닭죽, 과일 등 산후조리에 좋다는 음식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주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지수가 민석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 민석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름 만에 지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곧이어 퇴원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직 인큐베이터에서 더 자라야 했습니다. 민석은 지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고 시골집으로 돌아가서 운영할 목공방 카페의 도면을 그려놓았습니다. 희망 목공방 카페라는 간판을 단 작은 카페의 설계도였습니다. 한쪽에는 민석이 나무를 깎는 공방이 있고 다른 쪽에는 지수가 커피를 내리는 카페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도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희망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 거야. 민석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민석이 건네는 도면을 보며 비로소 과거의 상처와 어머니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아이의 몸무게가 2kg을 넘어섰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수유량도 늘어나면서 정상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마침내 인큐베이터를 벗어나 엄마의 품에 처음으로 안기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아이를 안는 순간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야. 진짜 엄마야. 지수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지수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민석은 지수와 아이를 동시에 품에 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듯한 표정으로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진짜 우리 가족. 민석이 두 사람을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정문을 나서는 새 식구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고통의 터널이 끝나고 드디어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지수가 아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응,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민석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약속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시골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세 식구는 조용히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한 달 뒤 오후 민석과 지수는
처음 제외했던 등산로 입구 근처에 작은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희망 목공방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카페는 크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 민석이 직접 만든 나무 소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페 한쪽에는 민석이 직접 만든 아기 요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3개월이 된 아들 희망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람 위에는 예전에 만들었던 나무 모빌이 달려 있어서 바람에 따라 살랑살랑 움직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수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임신 전보다 더욱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카운터에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린 커피와 지수가 만든 수제 쿠키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희망이의 성장 사진들과 가족 사진이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공방에서 나무를 깎으며 지수가 내려주는 커피 향기를 맡았습니다. 전동 대패 소리와 함께 나무 향이 공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보,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지수가 갓 내린 아메리카노를 들고 공방으로 왔습니다. 고마워. 정말 맛있어. 민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있음의 행복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업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희망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등산로 초입의 완만한 길을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민석이 앉아있던 벤치를 지나며 두 사람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지수가 벤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민석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벤치에 앉아 희망이가 잠든 유모차를 살살 흔들어 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번에는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민석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진짜로 평생을 함께. 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석이 지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다이아몬드가 석양에 반짝였습니다. 나무 반지도 계속 끼고 있을 거예요. 둘 다 소중하니까. 지수가 양손의 반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이의 첫 돌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잔치 대신 시골 외할머니 댁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소박한 국수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할머니들이 직접 뽑은 국수가 큰 솥에서 끓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희망이의 돌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예쁘게 컸네. 마을 이장님이 희망이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희망이는 이제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었고 옹알이도 제법 늘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할 줄 알아서 두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다. 돌잡이에서 희망이는 연필을 집어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 거라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석은 카페 벽면에 지수의 만삭 사진부터 희망이의 첫걸음마 사진까지 정성스럽게 전시했습니다. 가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은 갤러리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진을 보며 가족의 사연에 감동받곤 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 손님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석은 가끔 무릎 통증이 도질 때면 지수의 부축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조차 이제는 고통이 아닌 사랑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랑 함께 걷는 길이니까 괜찮아. 민석이 지수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를 찾은 한 젊은 임산부가 지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임산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빌려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건넸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도 달라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수의 진심 어린 조언에 임산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도 과거의 자신처럼 아내를 홀대하는 손님을 보면 조용히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늦게 깨달았어요. 후회하기 전에 더 관심을 가져보세요. 민석의 진심 어린 조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해외에 거주하는 민석의 어머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혼자서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소식 들으셨죠? 괜찮으세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이제 증오도 남지 않아요. 민석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해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 식구는 등산로 입구의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사 먹었습니다. 희망이가 제일 좋아하는 단팥빵을 꼭 하나씩 사주었습니다. 빵빵. 희망이가 빵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우리 희망이 빵 좋아하네. 민석이 희망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는 등산로를 따라 산책했습니다. 희망이가 민석의 등에 엎여서 아빠 높아 라고 소리치면 주변 사람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등산로를 따라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희망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석은 카페 입구에 작은 나무 액자를 걸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새긴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산도 함께라면 넘을 수 있다. 이 문구는 카페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그 문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그러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석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페 마당에서 희망이가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지수가 민석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매일이 선물 같아. 민석이 지수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희망 목공방 카페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등산로 입구의 작은 카페에서 세 식구의 새로운 인생이 매일 새롭게 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민석이 간판 불을 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도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등산로 입구에서 시작된 민석과 지수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한때 무관심과 오해로 갈라섰던 두 사람이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아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임신,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까지 겪어야 했죠. 하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두 사람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민석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수는 상처와 원망을 넘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이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희망 목공방 카페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도 함께라면 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